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광주 쪽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환자 증가 추이가.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해서 물류센터 이런 그런 소규모 감염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그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던 유행이 대구, 대전, 지금 광주 쪽으로 내려가서 또 그 안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했는데 왜 이렇게 느는 거죠? 그게 역시 그 소규모 방문 판매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지금 소규모 방문 판매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개인이 어느 곳에 가서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문 판매하시는 그분 자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안 생기지만 또 지키면 또 그런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혹자들은 그 전파력이 6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3일에 셀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잡지에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지금 이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사실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그 전파력이 6배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생존을 못하고 다른 숙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열쇠, 숙주의 자물쇠가 맞아서 숙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곳이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열쇠 역할은 삐죽 나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이 아미노산 하나가 변이를 일으켰는데 그 변이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만능 열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숙주를 잘 열고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력이 늘어난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훨씬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게 된 건데. 근데 그 논문은 굉장히 긴데 맨 마지막에 리미테이션 오브 스터디 해가지고 이 논문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논문은 지금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서 감염력이 올라간 건 맞다. 근데 트랜스미서빌리티, 그러니까 전파력이 올라간 것은 별개 문제다. 별개 문제다.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한점, 본인 연구의 제한점,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염력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전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실제로 최근에 영국 연구나 이런 데를 보면 한 1.23 이 정도 올라갔던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6배 이거는 감염력에 대한 얘기지 전파력이 늘어났다고는 별개의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염력이 6배 늘어났다는 건 이퀄 전파력이 6배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아닌 거죠. 완벽하게 틀린 얘기고 또 감염력이 6배라는 표현도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험실 연구라서 인체에서의 또 그런 것들은 조금 별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감염력이 커졌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도 걸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도 그냥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쉽게 걸릴 수 있겠다. 그런 능력이 변이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새 그 논란이 많은 게 공기 전파. 그게 WHO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어떤 그 태도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공기 전염은 아직도 확인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용어상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공기 감염과 사람들이 편히 생각하는 공기 감염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오해가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공기 감염이 증명된 거는 홍역, 결핵, 두창, 수두 4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질환들은 사실 공기 감염이 되는 질환들이 아니라고 보셔도 거의 맞고요. 코로나19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말과 접촉에 의한 감염이지 공기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과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서도 일부의 특수한 상황에서 에어로졸을 내거나 이런 상황에서 공기 전파의 우려가 있는 건 맞고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기 감염이 되는 그런 홍역 같은 경우 알제로 전파력이 15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키는 굉장한 감염력 갖고 있거든요.
공기 감염시키는 그런 대부분의 질환들이 엄청난 감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뭐 지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1을 살짝 넘는 정도의 1을요? 네, 한 명이 한 명, 두 명 감염시킬 정도의 그런 감염력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이제 지금 연구들을 쭉 계속 해보고 있으면 비말 감염에 준한 그 방역 대책을 세웠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얼마 전에 뭐 예전에 발표를 했지만 란셋이라는 논문에서 1m 거리를 뛰어났더니 82%의 감염이 줄었다. 공기 감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이제 비말 감염에 준한 방역 대책이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NA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큽니다. 굉장히 무거운 바이러스요. 이게 그냥 막 멀리 날아다닌다라는 이런 공기 감염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제 학자들이 WHO에 공기 감염 가능성을 WHO에 인정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WHO에서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WHO가 계속 이 코로나19의 감염 그 방역 대책에 있어서 좀 미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제 과거 맨 처음에는 무슨 심지어는 증상 없으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미온적인 모습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확산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반작용으로 약간 더 훨씬 앞서 나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도 싫어하고 산밀의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막 멋대로 파티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WHO에서 야 이거 공기 감염이라도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공기 감염 그건 위험한 건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데서도 좀 조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시하는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지. 뭐 이 WHO에서 인정했다고 공기 감염이 안 되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라고. WHO도 그 공기 감염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감염된 여러 연구들이 나오는데 비말 감염이 주된 경로다라는 연구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암만 논문을 찾아봐도 코로나19가 공기 감염이 돼서 무슨 문제가 됐다, 이게 주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려해야 된다 이런 논문을 찾아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산밀의 공간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 그러면 1, 2m밖에 못 날아갈 바이러스가 3, 4m 이상 날아갈 수 있고 그건 공기 감염에 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하는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전 이 학자들이 지적했다고 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마스크 쓰게 하려고 좀 과잉하게 규정했다 이렇게도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뭐 공기 감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니네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일깨워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군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학술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 그게 아주 그러면 우리나라 항체율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직 뭐 나온 건 없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의 항체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스웨덴 같이 이제 뭐 집단 면역 뭐 일종의 실험 아닌 실험을 했던 그런 나라들도 5%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항체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우려까지 있냐면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항체 그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항체가 정말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고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인 대단히 유행이 생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항체 형성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그 집단 면역을 실험했던 장소에서도 5%라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5% 정도, 5% 남짓 생겼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음에도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생겼던 사람들도 없어졌을 가능성까지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이게 지금 항체가 영구적이 아닌 건 물론이고 굉장히 단기간 유지될 거라는 어떤 심증이 갈 만한 증거들이 나오는 거군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과거 사스나 메르스도 항체 연구를 해봤더니 길어야 1년 이상, 뭐 2년, 3년 가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역시도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짧을 것이냐 그리고 그 항체가 얼마나 방어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가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 실험한 지도요. 6개월이 안 됐으니까 항체 그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걸로 추정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 뭐 그런 해석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시간은 다 되고 마지막 질문인데 백신을 만들 때도 굉장히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한 항체 백신을 딱 만들었는데 예. 이제 변이가 정말 큰 변이가 생기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물론 이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시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생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